우리가 코로나 지나가고 유동성 장세가 확 왔을 때, 그때 3,300 갔을 때 그때 PBR이 1.3배예요. 예를 들어 5,000이 간다 그러면은 저희의 계산으로는 PBR이 한 1.5배 정도 가야 되거든요. 0.8배, 막 0.9배 완전 디스카운트였다가 프리미엄으로 가는 게 AI 가치 사슬에 같이 엮여 있는, 여기서 이제 어닝이 나온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상법 개정에다가 거기다가 뭐 자사주 매입소가, 그리고 배당 성향이 바뀌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장세에서 봤던 그 밸류를 약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45년짜리 차트를 놓고 IT의 설비 가동률이 증가하면서 PR이 같이 멀티플이 올라가는 현상이 언제 나타났느냐? 그게 사실은 90년대 후반이에요. 대세 상승의 변곡점은 언제냐? IT 캐펙스 사이클이 돼요. 거꾸로 IT 캐펙스가 사실은 약간 허상인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이 나오는 순간에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항상 저는 저희 오신 출연자분들께서 자료를 주시면 전체 주제가 뭔지를 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시장 분석이랑 이제 해주실 건데 보니까 전체 주제를 핵심은 양극화 이렇게 맞아요. 가져오셨더라고요. 정확히 파악을 하셨네요. 네. 지금 장의 중심은 양극화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보통 많이들 지금 현재 장세를 설명을 해주실 때 금융 억압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뭐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시청자분들이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이제 트럼프가 뭐 페드를 이렇게 찍어 누르는 뭐 이런 식으로 금리를 이제 눌러서 실질 금리를 낮게 만들어서 부채가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든 이제 합리적으로 녹이는 거다. 그래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금도 오르고 성장주도 오르고 뭐 심지어는 뭐 한국 주식도 오르고 이렇게 이제 달러 빼고는, 그러니까 현금 빼고는 다 오르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뭐든지 내가 뭐라도 내가 들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도 일정 부분은 맞아요. 일정 부분은 맞는데 사실은 금융 억압으로만 설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자본을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으로 자본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일 수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이거죠. 생산성에 대한 지금의 기대 혹은 생산성의 향상에 대한 기대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거를 양극화로 좀 설명을 해보는 게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겠느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지금의 금융시장을 좀 하나의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른 각도로 보자, 뭐 이런 얘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개괄적으로 좀 어떤 뷰를 가지고 가시는지는 저희가 들어봤으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은 준비하신 자료도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궁금한 부분들 여쭤보는 걸로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네. 자, 장표 한번 보시죠.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 이겁니다. 올해를 딱 한 장으로 정리해봐라 라고 하면 이런 장표를 볼 수가 있는데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다른 자산들이 다 올랐어요. 금방 말씀드렸던 뭐 금이나 한국 주식, 채권, 뭐 미국 선진국주 다 올랐죠. 이거를 양극화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요, 흔히 말하는 AI하고 융합이 쉬운 소프트웨어, 반도체, 헬스케어, 물류, 로보틱스 같은 산업들은 GDP에서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거꾸로 규제가 좀 높고 수요가 경직되고 자본 집약적인 이 올드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이러한 산업들은 GDP 내에서 비중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AI가 계속 확산되면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약간 특이한 차트가 나오는데 오른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빠지는데 GDP가 계속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와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즉 양극화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왼쪽 차트를 보시면요, 흔히 말하는 주택 그리고 광업, 일부 제조업 이렇게 금리에 민감한 부분의 취업자 수는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있어요. 페드 입장에서는 그래도 주택이나 이런 쪽이 비중이 GDP에서 되게 큰데 이 부분이 침체가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해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지금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AI와 관련된 여타 이런 산업들은
일정 부분 고밸류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파월이 얼마 전에 나와서 얘기를 했죠. 지금 주식시장이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 며칠 전에는 금리를 인하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QT를 종료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뭐 단지 뭐 트럼프가 찍어 눌러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아무리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이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런 산업별 양극화의 관점에서 패드를 이해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런 겁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 있을 때에 좋았던 업종들을 투자를 해야 돼. 즉, 뭐 바이오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실 수가 있는데, 거꾸로 이거를 생산성이 계속적으로 확대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러면 미국의 장기물은 페드의 스탠스 대비해서는 생각보다 꽤 덜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거예요. 물론 위로 막 치고 올라가는 이런 뭐 경기가 엄청나게 뜨거운 이런 상황들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덜 떨어지는 상황들이 나오는 반면에, 단기물 같은 경우에는 페드의 입장을 많이 반영을 하니까 단기물은 또 이런 하락에 대한 압력을 많이 받겠죠. 그렇게 되면 이 지금의 장세는 장기물은 꽤 버티는 가운데 단기물이 떨어지는, 즉 장단기 스프레드가 우상향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장세를 생각하시는 게 좋고, 장단기 스프레드 확대 국면에서는 금융, 경기민감제, IT, 산업재 이러한 것들이 좋았으니, 그렇게 보면 지금 이러한 업종들이 좋은 이유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고, 또한 이게 좀 일정 부분 더 양극화라고 설명을 하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미국하고 한국은 일정 부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계속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장단기 스프레드 확대 국면에서는 은행이 좋죠. 근데 한국은 지금의 은행을 보면 부동산의 대출은 좀 옥죄는 반면에 약간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하기에는 뭐 레귤레이션 리스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금융은 약간 증권과 좀 더 맞닿아 있는, 그래서 미국은 은행이지만 한국은 증권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보통 역전됐다가 확대가 되면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나 매크로 하는 분들이 경기 침체 신호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건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요, 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되게 좀 약간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얘기긴 한데, 지금의 이 장단기 스프레드 확대를 불 스프레드라고 볼 거냐, 금리가 떨어지면서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거냐? 에어 스프레드라고 볼 거냐, 금리가 올라가면서. 네. 둘 다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명명을 하기가.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회사의 채권 애널리스트랑, 야, 불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배어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이거는 딱히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스프레드 스프레드의 확대인가요? 확대예요. 네. 네. 그러니까 단어를 뭘 딱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딱 그때 해당되는 그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은 이게 금융 억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금융 억압으로만 해석을 하면 또 생산성이나 아니면 이렇게 고밸류가 계속 고밸류되는 이런 거를 또 해석하기 또 쉽진 않고, 그래서 이제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럼 이건 이제 뭐 침체나 이런 거랑 관련 없다고 보시는 거죠, 이번에는? 이번 사이클은?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네. 만약에 금융 억압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 금리가 팍 튀거나 아니면 어떤 물가의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대세 상승의 끝을 보셔야 되는, 네.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양극화로 해석을 하게 되면 대세 상승의 변곡점은 언제냐? IT 캐펙스 사이클이 돼요. 그러면 IT 캐펙스 사이클의 피로도가 되게 커지거나, 아니면 이게 Y2K처럼 뭔가 약간은 거짓말이 섞여 있었나? 라는 과잉 투자라는 이런 관념이 들어와야 이번 상승이 끝나는 거지, 단순히 금리 뭐 이런, 물론 당연히 흔들리겠죠. 저는 내년 1분기에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약간 내년 1분기에 물가가 생각보다는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조정을 받으면 팔아야 되는 조정이냐 사야 되는 조정이냐인데 그런 건 오히려 사야 되는 조정이고 거꾸로 IT 캐펙스가 야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고 이 정도의 규모로 발표를 한 게 사실은 약간 허상인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이 나오는 순간에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그래서 네. 그 뭐를 대세 상승 그러니까 대세의 변곡점으로 봐야 되냐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IT 캐펙스인 것 같다. 마침 또 그걸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네네. IT 캐펙스 투자 사이클을 또 네. 자료로 가져오셨거든요. 맞아요. 이거 좀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먼저 네.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데이터로 뽑아내기도 상당히 쉽지 않고 정말로 이게 맞느냐도 쉽지 않은데 우려감들이 있는 거는 이 왼쪽 그림이에요. 뭐 화면에서 잘 보시진 않으시겠지만 거의 그냥 계속 자기네들끼리 돌아가는 듯한 모습이 가장 우려스러운 거죠. 즉 오픈 AI가 여기저기에다가 서로 간에 투자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게 정말로 이 안에서 돌아가는 거지 새로운 투자 금액이 들어오는 거야? 괜히 기대감만 높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었다가 JP에서 우리도 투자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들으면서 아 이게 안에서 도는 금액만은 아니구나 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지금은 되게 수요는 되게 많고 공급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돼요 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갔던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의 텍스트 기반에서 이게 이미지와 영상으로 발전이 되면 도대체 흔히 말하는 토큰이라는 이게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겠느냐에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투자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챗 GPT를 쓸 때 텍스트로 물어볼 때요. 그거 단어 하나하나가 토큰인데 이게 이미지랑 영상을 만들려고 하면 물론 소라투 이런 것도 나왔겠지만 이게 우리가 흔히 쇼폰 만드는 정도로 적어도 2분 3분 정도로 가려면 상당히 토큰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도 보면요. 작년 8월에 AI 에이전트라는 것들이 도입한 다음에 토큰 사용량이 3.7배가 됐고 그 다음 올해 딥시크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토큰이 이제 4배가 확대가 됐고 올해 3월에 뭐 VEO3나 이미진 젠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지 형태들이 좀 나오면서 또 토큰 사용량이 50% 추가가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내린 시나리오의 결론은 적어도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만 보더라도 2028년도까지는 공급이 딸리는 그런 것들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2027년 넘어갈 때 물론 여기서 중간에 갑자기 모든 분들이 이제는 AI로 뭐 이미지 영상 만드시고 이러한 것들이 대중화된다 라고 보면 더 많이 크게 증가를 할 거고요. 이미지 영상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오픈 AI를 쓰시는 분들이 지금 8억 명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대중화가 된다라는 것만 가정을 해도 지금 여기 보시는 일반적인 베이스 수요 증가 시나리오에 들어가는 거고 네. 여기다가 더 강한 수요가 된다라고 보면 사실은 더 막대한데 가장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투자 발표된 것들 한해서 2028년 정도가 돼야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뭐 어떤 트럼프 얘기라든가 뭐 관세 얘기라든가 물가 얘기라든가 금리 얘기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조정이 와도 사야 되는 조정일 것 같다. 올해 상반기가 그랬습니다. 3월 말에 고점 대비 한 20% 떨어졌어요. 트럼프 때문에. 그때 상당히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오히려 그런 조정이 내년 1분기에 없으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근데 2028년도 그렇고 이제 뭐 여러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봐도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뭐 실질적으로 이익이 예상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부족이라든지 28년도가 언급이 굉장히 많이 그래요? 되더라고요. 어. 뭐 최근에 반도체 전문으로 나오셨던 리포트들은 분들을 대부분 봤을 때 28년을 얘기를 해야 내년에 사라고 할 수 네.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는 28년이 되면 또 미리 그때부터 빠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28년을 예측하면 또 거기에서 비롯돼서 그
몇 분기 전에 뭐 1년 전에 주식에 반영되는 시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분기점이 되는 해가 언제쯤일까요? 글쎄요. 분기점이 되는 애가 언제 너무 이른 잘 질문인가요? 모르겠고요. 요 네. 갖고 오신 자료에 보니까 그래도 우리 코스피 지수 추이를 그려주셨던데 그걸로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예측해서 갖고 오신 거니까 제가 자료를 사실 한번 쭉 봤거든요. 오기 전에. 열심히 보셨네요. 그래도 이렇게 준비해 오신 거를 진행자가 안 열심히 보면 봅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정독하고 옵니다.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봅니다. 단기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올해 내내 얘기했던 게 지금보단 연말 레벨이 높을 것 같고 연말 레벨보다는 적어도 6월 레벨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반기까지는 그냥 가는 거군요. 내년을 본다면 1분기는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물가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1분기에 잠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재고를 쫙 소진합니다. 그리고 1분기에 재고를 채워요. 근데 그 재고를 채울 때 관세가 누적되어 있는 부분들을 수입업자들이 그동안은 좀 약간 배분했던 그런 상황들인데 새로 물건을 살 때는 조금 관세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물건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물가에 대해서 약간 1분기는 고민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게 지속적이지는 않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서 2분기가 되고 3분기가 되면 또 IP 캐펙스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MSCI 리뷰도 그때쯤 이제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고 정부가 꽤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죠. 그런데 4분기가 되면 내년에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기 좀 전에 적어도 한 9월 중순에서 10월 정도에는 시장이 중간 선거 결과를 보고 가자라고 좀 쉬어갈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트럼프가 되게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거는 맞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캐펙스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OBB 법안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상승세 뭐 이런 것들이 다 구가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게 민주당으로 하원이라도 좀 바뀐다. 그럼 뭔가가 좀 약간 달라질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많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보고 지나가자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1분기는 좀 쉬어가는 흐름, 2, 3분기는 좀 괜찮고 3분기 중간 선거 좀 전에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으로서는 생각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제가 이 자료 보면서도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4천이면은 네. 후행 PR로는 15.6배라고 쓰셨고 선행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익으로는 12배인데 사실 이런 PR은 우리나라에서 잘 보기 힘들었던 PR이잖아요. 네. 이게 리레이팅 됐던 거를 이제 상법이나 이런 걸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이사님은 이 리레이팅을 오로지 정치적인 제도 변화로만 설명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이슈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국가별로 IT의 비중을 보면 제로인 국가가 있고요. 거의 미미한 뭐 예를 들어 멕시코 같은 경우는 있죠. 그리고 미국의 이제 대만이나 한국이나 뭐 이런 쪽은 IT 비중이 꽤 있는 이런 국가죠. 미국의 AI 선도에 대해서 같이 사슬에 연계가 되어 있는 국가나 아니면 우리가 늦었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AI에 대해서 소버린 AI를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국가와 거꾸로 그 반대로 IT 비중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영제, 올드 이코노미에만 국한되어 있는 국가는 계속적으로 평가가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지금 PBR로 4.5배가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 거꾸로 유럽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2배에서 계속 밸류 트랩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즉 PER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2배 포워드로 선행 12개월로 22배가 넘어가면 항상 무슨 일이 나타나면서 조금 계속적으로 이제 막히는 이런 느낌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45년짜리 차트를 놓고 IT의 설비 가동률이 증가하면서 PR이 같이 멀티플이 올라가는 현상이 언제 나타났느냐? 그게 사실은 90년대 후반이에요. 그렇게 보면 저는 미국도 멀티플 확장이 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4천이 딱 넘어가자마자 차익 신호이 나타나요. 그러면 아까 이제 좋은 말씀, 라운드 넘버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트레일링 PBR이
딱 1.3이에요. 음.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지나가고 유동성 장세가 확 왔을 때, 그때 3,300 갔을 때 그때 PBR이 1.3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3배 지금 금융 억압이고 이거 유동성 장세야. 그러면 트레일링으로 1.3배 이상을 가기는 좀 힘들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한 파트가 있으신 거고, 그러면 여기서 파시는 게 맞죠. 그런데 이 1.3배를 넘어서 예를 들어 5천이 간다 그러면은 저희의 계산으로는 PBR이 한 1.5배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PBR 1.5배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이거는 우리가 0.8배 막 0.9배 완전 디스카운트였다가 프리미엄으로 가는 게, 앞서 말씀드린 이 AI 가치 사슬에 같이 엮여 있는 여기서 이제 어닝이 나온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유동성만으로 이렇게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상법 개정에다가 거기에다가 뭐 자사주 매입소가 그리고 배당 성향이 바뀌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장세에서 봤던 그 밸류를 약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현재 한국의 1.3배라는 PBR이 이머징 내에서 한 30% 이상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숫자예요. 그런데 한 1.5배 정도를 간다라고 보면 이머징 내에서 한 18% 정도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한국의 인구 구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도 그런 정도면 되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IT 밸류 체인 연관성, 그 다음에 제도의 변화 두 가지가 리레이팅을 충분히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어떤 기준점에 대한 판단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오늘 가져오신 자료 중에 또 이거 한번 설명 여쭤보고 싶었던 네. 게, 매트릭스 투자 시계라는 매트릭스를 가져오시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가져오신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기준점의 하나로서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해서 가져오신 걸까요? 네, 제가 보통 이제 뭐 어떤 금융 교육 뭐 이런 거 할 때 네네. 직관적으로 보기에 상당히 좋아서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네. 옛날에 이제 저희의 윗분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소개를 저희 회사에 시켜주시면서 우리는 이걸로 한번 커뮤니케이션을 해보자. 네네. 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활용해서 좀 유의미하게 도움이 되셨나요? 개인적으로도 개인 투자하실 때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시계상 딱 봤을 때 어디쯤 있는 것 같아 보이세요? 지금 현재 12시가 네. 우리가 가장 외모가 가장 정점인 거죠? 그렇죠. 네. 가장 행복한 유포리아, 그리고 이 투자를 하면서 가장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이런 글래머 단계이고, 이게 한 바퀴 쭉 돌아갑니다. 그러면 지금쯤 우리가 12시가 가장 정점이고 6시가 가장 바닥이라고 했을 때 어디쯤 와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 번쯤은 되게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글래머, 12시에 있는 단계는 흔히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이 긍정적인 시나리오들이 다 널리 알려졌는데 계속될 거다라는 믿음들이 계속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비슷하죠. 그런데 지금이랑 차이점은 이 정도 단계를 가면요, 기업 실적이 더 이상 상향 조정되지 않습니다. 기업 실적은 가만히 있는데 주가만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되게 높은데 이거 합리적이야 라고 이제 계속 생각들을 하고요. 이제는 사이클에 대해서 리레이팅에 대한 논쟁들이 계속 이번엔 다르다, 이번에는 엄청난 빅사이클이다, 이런 식의 논쟁들이 흔히 말하는 너무나 과열이 됐을 때 12시에 나오는 단계인 거고, 네. 채팅창 의견은 탐욕 아닌가요? 라는. 약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약간 탐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적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드라이버들에 대해서 주가가 막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도 높아지는데 업그레이드도 높아요. 여기서 얘기한 업그레이드라는 건 뭐냐면 애널리스트들이 실적을 이제 상향 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또 조정이 나오고 팔고 이 라운드 넘버를 보면 내가 팔아야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의심 단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사이클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도 또 의심을 하게 되는, 그렇게 보면 지금은 뭐 다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아요. 지금 약간 탐욕 단계인 것 같고, 그러니까 한 9시에서 12시 사이가 어딘가에 있지 않나? 그러면 우리는 아직 정점은 보지는 않은 것 같고, 이제 조금씩 비싸지는 그런 모습들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닐까?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보다 보니까 중간에 탐욕 밑에 네. 베어 캐피툴레이션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네. 결국 뭐냐면 계속 시장이 비싸다라고 주장하던 이 시장의 참여자가 결국 못 견디고 좋게 말할 때가 결국은 거의 정점이다 이런 맞아요. 아주 전통적인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사님이 뭐 고객을 만나보시거나 뭐 지점도 혹시 가끔 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런 걸 좀 느끼시나요? 평소에 항상 안 좋게 보는 분이 아 이젠 정말 좋게 봐야 되나 혹시 이런 걸 좀 느끼시나요? 어떠세요? 아니요, 완전 손들진 않았어요. 아직도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나요? 아직 포기가 없군요. 네. 그러면 9시, 12시에서 좀 9시에 가까운 건가요? 그러면 아직은?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분초까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정도 그래도 9시에 더 그렇게 하면 또 뭐 10시일 수도 있고. 그럴 거 있겠네요. 네, 예. 네, 그럴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럼 약간 이제 몇 시에 다다랐을 때는 위험 신호야라고 하면 지금은 10시 정도로 보시면 아직은 아닌 거죠.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하셨는데 너무 행복해. 자다가 막 너무 행복해서 벌떡벌떡 일어나. 그럴 때 오히려 이제 시계를 보시라라는 거죠. 요 정도에서 나와야겠구나.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시라는 건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한국 시장이 3,000이 넘어가거나 네. 아니면 정고점인 3,300을 넘어가게 되면 이런 뭐 어떤 고객 예탁금이 확 늘어나거나 뭐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이제 뭐 투자 안 하셨던 분들이 막 이제 밀고 들어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좀 늦게 올라서였던 것 같고 네. 거꾸로 이제 전자를 오랫동안 보유하시다가 이제 즉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손이 나기 시작하면 손익분기점이 이제 다다르니까 이젠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거꾸로 이제 이런 느낌들이 있으셨던 걸 봐서는 수급상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이제 좀 이제 위험 관리를 하는 특히나 이제 약간 이제 11월 다가오니까 그런 이제 모습들인 것 같고 거꾸로 국내 수급이나 기관 수급이나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저희 이야기하다 보니까 슬슬 벌써, 마무리할 네. 시간이 벌써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앞선 1부에서도 얘기했지만 매수대기 자금이라든지 예수금을 들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기에 아니면 또는 뭐 당장 내 종목을 정리하고 들어가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 좀 어떤 업종에 주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실까요? 사실은 뭐 널리 통용되는 단어이긴 한데 저희는 계속 금반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금융, 반도체, 지주. 뭐 이런 건데요. 반도체는 이제 좀 부담스러우시다라고 단기적으로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여전히 뭐 3차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증권이나 지주나 이런 것들도 같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보면 아까 저 앞서서 나왔을 때 나오신 그 각도기 님도 네. 뭐 배당 ETF 이런 거를 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안정적으로 가실 분들은 그런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금융 반도체 지주 안에서 계속적으로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못 본 자료들이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아니요. 얘기 다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는 김병현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